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30년은 이르다. 일본 기술자 사카이가 한국을 향해 대놓고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엔비디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한국을 찾은 뒤 이 얼토당토한 주장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절대 넘지 못한다고 믿었던 그 기술의 격차. 한국이 어떻게 그 벽을 산산이 무너뜨렸는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러너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패키징 전략을 총괄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계의 반도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은 그저 양산 공장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었죠. 2025년 초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확보였죠. HBM이라고 불리는 그 메모리 없이는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엔진을 만들어 놓고 연료통이 없는 것과 같았어요.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대만 공급선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 업체들이 HBM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일본이나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교함보다는 속도, 혁신보다는 모방이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카이 히로무를 만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61살의 그는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우리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사카이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 공장들을 여러 번 방문했고 그곳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잘 안다고 했죠. 성실하고 빠르게 일하지만 창의성은 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사실 저도 한국 기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깊이 읽어본 적은 없었죠.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진짜 혁신은 실리콘밸리나 도쿄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패키징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칩과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느냐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곳은 대만과 일본이었고 한국은 그저 그들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3월 중순 본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직접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지시였어요. 대만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니 한국도 검토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생산 규모, 수출 통계, 주요 고객사 같은 기본 정보들이었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동료들에게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누군가는 한국 음식이 맛있으니 잘 먹고 오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기술 협상은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결국 한국은 생산 공장이지 기술 파트너는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카이가 출장 전날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기술적 깊이에서는 실망할 거라고 미리 알려줬죠. 특히 패키징 같은 섬세한 영역에서는 일본 기술자들만큼 정교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아마 형식적인 절차가 될 거라고요. 한국 측과 몇 번 미팅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결국 대만이나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한국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강국은 따로 있다고요.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이 소재를 만들고 대만이 생산하는 구조, 그게 반도체 산업의 기본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그저 그 구조 안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봤어요. 한국 측에서 미리 보내온 회사 소개서였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 계획,
품질 관리 시스템, 납기 준수율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기술적 혁신이나 독자적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역시 양산업체구나 싶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르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최첨단 수준의 정밀도와 안정성이었는데 한국이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42살 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어요. 어느 나라가 무엇을 잘하고 어느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한 제 판단도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들은 조용했고 발표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반면 일본이나 유럽 연구자들은 자신감 넘쳤고 질문도 날카로웠죠. 그런 차이가 기술 수준의 차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관심이 없었죠. 그저 현재 시점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이번 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첫 미팅, 화요일 공장 투어, 수요일 기술 협의, 목요일 계약 조건 논의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금요일엔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 이름은 김도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위라고 했죠. 이력서를 봤을 때 경력은 화려했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결국 한국 내에서만 인정받는 경력이지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륙이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며 한숨을 쉬었죠. 이번 주를 빨리 끝내고 본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협상은 결국 대만이나 일본과 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마중 나온 한국 직원이 저를 안내했죠. 정중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발전한 도시라는 건 인정했지만 그게 기술력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화려한 겉모습과 실제 기술 수준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서 내일 미팅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 납기, 품질 기준들이 적혀 있었죠. 솔직히 한국 측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식당에서 한국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죠. 역시 속도와 부지런함의 나라구나 싶었어요. 기술보다는 근면성으로 버티는 나라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회사 소개, 공장 둘러보기, 그리고 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돌아오는 것까지요. 별 기대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왜 엔비디아 본사가 굳이 저를 한국으로 보냈을까요? 형식적인 출장이라면 주니어 직원을 보내도 충분했을 텐데 전략 책임자인 저를 보낸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본사 임원들이 파악한 정보 중에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아주 작게 일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양산 국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한국 기술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 오만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요. 다음날 아침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으며 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미팅도 형식적일 거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로비는 이미 분주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아직 한산할 시간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부지런한 나라라는 인상은 맞았어요. 9시에 한국 측 직원이 호텔로 왔습니다. 반도체 단지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깔끔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신호체계, 교통 흐름 모두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기술력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거대한 산업단지가 나타났어요. 평택이라고 했습니다.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규모는 인정할 만했어요. 하지만 큰 공장이 곧 좋은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정문을 지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로비로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회사 연역이 적혀 있었어요. 창립 연도부터 주요 성과들까지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김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7살쯤 되어 보였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과장되지 않은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다는 사카이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김도현은 회사 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HBM 생산 현황, 수율 데이터, 주요 고객사 정보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계산했죠.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패키징 수율이 9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HBM 패키징은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에요. 수율 90%만 넘어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97이라니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6개월 평균이라고 답했어요. 검증된 수치라고 했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실제 공정을 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공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어요. 철저한 절차였죠. 에어샤워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시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동화 장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거의 없었어요. 정숙하고 정밀한 환경이었죠.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HBM 모듈을 생산한다고요. 불량률은 3% 이하라고 했어요. 저는 장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일부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한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본딩 공정 장비였어요. 칩과 메모리를 연결하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죠.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정렬 정확도 같은 수치들이요. 모든 게 녹색 범위 안에 있었어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정의 정렬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0.02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일본 최고 수준과 같은 정밀도였거든요. 옆에 있던 사카이 히로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기술 수준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스트 라인이었어요. 완성된 모듈들을 검사하는 곳이죠. 수십 대의 검사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모듈마다 수백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김도현이 한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합격률이 97.4%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작된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대별 라인별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변동폭도 최소였습니다. 공정이 극도로 안정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카이가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소재는 어디서 공급받는지요? 김도현은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들여온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일부 핵심 소재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덧붙였죠. 사카이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죠. 한 엔지니어가 우리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연구한다고요.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은 칩과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30%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라니요?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도현은 태블릿을 건넸어요. 실험 데이터가 담겨 있었죠. 그래프, 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들여다봤어요.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없었어요. 방법론도 탄탄했죠. 이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력 효율도 개선되어 있었고 발열도 낮았어요. 완벽에 가까운 설계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지식 체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양산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개발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사카이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하던 말들, 한국 기술을 폄하던 논리들이 눈앞에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오후가 되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였어요. 김도현이 추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객 사평가 결과였죠. 세계 주요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품질, 납기,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요. 특히 눈에 띈 건 안정성 항목이었어요. 장기 신뢰성 테스트에서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왔죠. 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어요.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었죠.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실제와 너무 달랐어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해왔는지요? 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20년 넘게 준비해왔다고요.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제 가슴을 눌렀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만 쳐다봤죠. 실리콘밸리의 우월감에 취해 아시아 기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카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 기술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도 같은 상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97% 수율, 0.02 마이크로미터 정밀도, 30% 성능 향상, 20년의 준비 기간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양산 국가라는 생각,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믿음,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을 만든다는 오만함이요. 모두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까요? 20년을 준비해온 사람들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죠. 한국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사카이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내일도 일정이 있었죠.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였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제 무지가 더 깊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팔 녹색 범위 안의 수치들, 차분하게 설명하던 김도현의 목소리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업계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강국을 무시하고 살아온 게 아닐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내일부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거였죠. 그게 편한 변화는 아닐 거였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드러났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어요. 아무리 불편해도요. 다음날 아침에도 잠을 설쳤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어두웠어요.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97% 수율, 0.02 마이크로미터 정밀도, 20년의 준비 기간이요. 샤워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뭘 근거로 판단해 왔을까요? 사카이의 말, 학회에서 본 피상적인 인상, 실리콘밸리의 우월감이 전부였어요. 실제 데이터를 본 적도, 현장을 확인한 적도 없었죠.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사카이를 만났습니다. 그도 어제와 같은 시간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 말이 없었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사카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제 무지를 인정하는 것 같았고, 회피하자니 거짓말 같았어요. 결국 예상보다 인상적이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카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9시에 다시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연구개발부서와 품질관리팀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과장된 친절도 없었고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먼저 품질관리실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모니터에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온도, 압력, 습도, 정렬 정확도 같은 수치들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어요.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고요. 단 하나의 수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해당 라인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온도 변화 그래프였어요. 선이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죠. 변동폭이 0.1도 이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하나의 라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모든 라인이 똑같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요? 그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매일 점검하고 매주 교정하고 매달 전면 재점검한다고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절대 건너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뭔지요? 화려한 혁신이나 천재적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원칙,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였어요. 실리콘밸리는 늘 새로운 걸 추구했습니다. 혁신, 파괴, 변화 같은 단어들을 좋아했죠.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달랐어요. 안정성과 반복성이 생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엔지니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6명의 엔지니어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김도현이 소개했죠. 패키징 개선 태스크포스 팀이라고요. 지난 3년간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 과정을 설명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0번이 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60가지 변수를 테스트했으며 최종적으로 12가지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변수를 철저히 검증했고 예외 없이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죠. 저는 그들의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어요. 각 페이지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죠. 감정이나 추측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과 수치만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었습니다. 97% 수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태도, 이런 과정, 이런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카이가 질문했어요. 일본 소재를 사용할 때와 한국 자체 개발 소재를 사용할 때 차이가 있는지요? 팀장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성능은 거의 동일했고 일부 항목에서는 한국 소재가 더 나았어요.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저는 그를 봤어요.
평생 믿어온 일본 기술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정교함을 자랑했습니다. 장인 정신, 디테일, 완벽주의 같은 가치들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제조는 다른 걸 요구했어요. 속도, 확장성, 대량 생산 중의 안정성이었죠. 한국은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질서정연했죠.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급하거나 긴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김도현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엔지니어링 문화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국은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한다고요. 뛰어난 한 사람이 팀을 이끄는 방식이라고 했죠. 반면 여기서 본 건 달랐습니다. 팀 전체의 역량이 고르게 높았고 누구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았어요.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천재적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해낸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구조라고 설명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신뢰요? 제가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기술 스펙이나 장비 성능만 봤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불량 분석실로 갔어요. 여기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량품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했죠.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불량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봤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미세한 흠집이 보였죠.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결함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고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제품은 완벽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타협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타협했거든요. 일정이 급하면 기준을 조금 낮추기도 했고 고객이 모르면 넘어가기도 했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효율성보다 원칙이 우선이었습니다.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했죠. 그게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토대였어요. 데이터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공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조용했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화면을 봤어요.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로 특정 구간을 확대하며 패턴을 찾고 있었죠.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대충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데이터를 대하고 있었죠. 저는 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김도현이 최종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기술적인 질문들이었죠. 김도현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사카이는 거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답지 않았어요. 그는 늘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방을 시험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질문해봐야 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사카이와 같은 차를 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카이가 계속 말했어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일본 중심으로만 세상을 봐왔는데 그게 편견이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카이가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평생 믿어온 걸 부정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둘 다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틀 전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보였거든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태도, 원칙, 신뢰, 인내 같은 것들이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도현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데이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방식이었어요. 빠르지 않지만 정확한 길이었죠. 20년을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본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틀 전의 마이클 러너가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엔비디아와 한국이 함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함께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본사에 돌아가면 보고해야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우리가 찾던 파트너라고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본 모든 것이 그걸 증명했어요. 데이터도 사람도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배워야겠다고요. 겸손해져야겠다고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사흘을 돌아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도현이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사흘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도로였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김도현과 그의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죠. 김도현이 말했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품질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정리한 자료라고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어요. 각 페이지마다 날짜, 데이터, 조치 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진짜 신뢰의 증거구나 싶었습니다. 말로 신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5년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변명도 없었고 핑계도 없었어요. 오직 사실만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어요.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좋은 날도 기록하고 나쁜 날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죠.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걸 5년 동안 해왔어요. 그게 97% 수율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도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와 사카이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김도현이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3번 라인에서 온도 이상이 감지되었다고 했어요. 즉시 라인을 멈추고 점검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 대응 속도에 놀랐습니다. 경보가 울린 지 10분 만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어요. 김도현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냉각 시스템의 센서 하나가 오작동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30분 만에 해결되었어요. 센서를 교체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했죠. 김도현이 말했어요.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재검사하겠다고요. 문제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모든 것들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는지요? 김도현은 약 200개 정도라고 답했어요. 재검사에는 하루가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제품은 절대 출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개면 금액으로 상당한 손실이었어요. 시간도 지연될 거였죠. 하지만 김도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우선이었어요. 당장의 손실보다 장기적 신뢰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97% 수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를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원칙, 이런 책임감이었어요. 사카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일본에서 일할 때 작은 문제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큰 분량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때의 후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카이는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술 우월주의를 내려놓고 있었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도현과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요? 작은 문제 하나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고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는 걸 역사로 배웠다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의 강함이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했고 약하기 때문에 더 신뢰로워야 했던 겁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오후에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수준, 품질 관리, 납기 준수 능력 모든 면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적었습니다. 한국 팀의 신뢰성이라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문제를 숨기지 않으며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임원진이 제 보고서를 읽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본격적인 계약 협상을 시작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김도현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김도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된 기쁨이나 흥분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를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택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 건물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빠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한국을 만들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자신도 본사에 보고할 거라고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변했습니다. 사흘 전에 우리는 오만했고 무지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겸손해졌고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게이트 앞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마 많은 게 바뀔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될 거고 우리 전략도 수정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죠.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김도현과 그의 팀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데이터를 점검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원칙을 지키고 있겠죠.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방식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요. 사흘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양산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기술은 일본이 앞서고 혁신은 미국이 주도한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일했죠. 20년을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창밖 구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강국을 만드는 건 규모가 아니라는 걸요. 화려함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원칙이었고 책임감이었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작지만 강했고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걸어왔죠.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15년을 업계에서 일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편견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죠.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강국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라는 걸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는 걸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걸요. 비행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고서를 다듬고 계획을 세웠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죠. 한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팀을 설득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요. 편견을 깨고 사실을 보는 거였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신뢰가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 이긴다는 거요.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사흘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곳을 봤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처럼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김도현이 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5년의 기록이었죠. 그 두툼한 파일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쌓는 삶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그 길을요. 창밖을 봤어요.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저 별들처럼 세계 곳곳에 기술자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서 일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목표는 같았어요.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였죠. 한국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이제 세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어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죠. 42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은 사흘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웠고 스펙이 아니라 태도를 배웠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 오만을 깨뜨려줘서요. 진실을 보여줘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줘서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이 왜 신뢰받는 기술국인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희 감동한 그릇에 힘을 조금 보태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한 그릇은 작지만 진심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